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네. 제 이름은 박봄이 본명이에요, 본명. 실제 이름이에요. 저희 아빠가 지어주신. 그래서 봄아, 그래 봄아. 봄이야? 네, 나 이봄이고 싶었어 진짜. 정말 내가 이봄만 돼도 살겠다 이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 아니 그때 그 투애니원 때부터는 살만했지. 그 전이 문제지. 그 박봄에 받침을 빼면 몰랐지. 그래가지고 엄청 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처럼 막 봄이냐 막 박봄이냐 봄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봄이면 되게 명백하거든. 박도 세고. 그래서 내가 이봄이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저희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저희 아빠가 이런 이름 짓는 쪽에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고모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당연히 오빠니까 오빠 우리 애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우리 아빠가 설이라고 줬어요. 설. 이뻐 안 이뻐? 이쁘지? 이쁘지? 근데 성이 전이야. 그래 진짜 그래서 고모가 채택하지 않아서 전설은 없는데 근데 저희 외삼촌이 또 이제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또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또 매형한테 우리 아빠한테 매형 저 이름 좀 지어주시죠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또 오케이 해서 이름을 지었어. 뭐냐면 그림이야 그림. 이쁘지? 그림이 이쁘지? 근데 성이 양이야. 양그림이야 양그림 소그림 말그림 개그림 막 이래가지고 걔 엄청 놀림받았는데 걔는 양그림은 있어. 그래서 양그림은 지금 대학생이고 전설은 존재하지 않고 박봄은 투애니원의 박봄이 나온 이후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전주에다가 여고 이제 출장이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전주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살아서 뭐 별 감흥이 없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전주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전주에 대한 굉장한 환상이 있고 그런 전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진짜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고 오늘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겨울방학을 보내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뭔가 마음을 달리 먹는 그래서 진짜 어제의 나,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좀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예비고3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알겠다고. 나 이제 공부할 마음의 준비도 됐는데 무엇을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 또 하나 질문 내가 되게 많이 받는 것은 선생님 1년 하면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내가 뭐라고 답하는 줄 알아? 1년 동안 하는 애가 없어. 진짜 생각보다 1년을 꾸준히 달리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진짜 그래. 1년을 짧게는 겨울방학 2-3달도 꾸준히 진짜 미치도록 열심히 달리는 애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2-3달의 겨울방학 그리고 1년을 진짜 꾸준히 달릴 수만 있다면 1년은 충분하다라고 수능 바로 곁에서 정말 10수년을 있어온 제가 장담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수능 학습법 그리고 EBS를 통해서 이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근무한 학교가 구리시 수택고등학교인데 경기도에 있는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공통적인 점이 이 수능 최저를 준비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가? 그치? 아니야? 대단해. 있잖아. 지금 입시 전형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입시 전형이라는 것은 대충 저는 이렇게 크게 나눠봤지만 학교별로 입학 전형은 너무나 다양해서 스스로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매우 간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대표적으로 학생부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 내신이 너무 좋은 학생들은 이 교과 전형을 생각해 보지. 그치?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은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없는 학교들은 그닥 내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거나 아니면 경쟁률이 무지막지하게 세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이죠. 그쵸? 이 서류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이 바로 종합 전형을 쓰는데 이 종합 전형은 최저가 없는 경우가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서울 시내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은 최저가 있습니다. 그쵸? 또 논술 전형은 내신이 별로 안 좋은 학생들이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는 학생들이 논술을 통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 수능 최저를 염두에 두고 수능에 올인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입시 성적이 잘 나올 수 없다. 수능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지만 입시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해야 하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수능 준비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수능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능이 얼마나 단순한지 간단한지 심지어는 저나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수능 문제로 무엇이 나올지 정말 쪽집게처럼 맞출 수 있어요. 정말. 근데 나만 그러냐? 학교 선생님만 그러냐?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진짜 새롭지도 않고 수능은 어찌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진짜야. 진짜. 자 봐봐. 수능이 새롭지 않은 이유는 20, 30, 45 때문입니다. 저게 뭘까? 비율? 누가 나이라 그러더라? 45살 땐 너무 늦어요. 문항수입니다. 문항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학을 보면 진짜 말할 수 없이 많지. 수원, 문과만 해도 미적, 통계, 확률과 통계 그렇게죠. 그렇죠? 그 문과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건 단 30문제. 그치? 내가 사회문화거든요. 사회탐구예요. 저희는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연계교재 2권, 뭐 그리고 이렇게 떨리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 만들어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사회문화 어떤 탐구 영역 하나만 해도 막 이만큼 되는데 그 중에서 불과 20문제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과마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해져 있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저 구석지에서 진짜 지엽적인 것을 내가지고 그것까지 공부한 애들을 가려내겠어. 이게 시험이 아니거든. 핵심적인 것을 잘 알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된다? 진짜예요. 열심히 들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만드는 표입니다. 저는 이름을 출제 빈도표라고 붙였거든요. 이 이름을. 제가 이 출제 빈도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정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임용고사 준비할 때. 이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임용고사 준비할 때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저는 그닥 이렇게 초롱초롱 나를 바라봐주는 저 멀리까지 나를 바라봐줬다니 고마워. 이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뭐 이런 그러면서 다른 땐 공부 안 하면서 막 영어 단어 보고 막 이런 네. 지금 뭐든지 뭔가 이렇게 열리면 그 행사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로 많은 소득을 얻고 그 시간을 가장 잘 보내는 겁니다. 교실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때도 나는 그렇게 지냈어요. 별로 그다지 뭐 이제 적당히 그랬는데 이 임용고사라고 하는 것 직장을 얻고 직업을 구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셨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때 공부하실 때 너무 힘들 때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했냐요? 해소 안 해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한 번 떨어졌다? 한 번만 떨어지면 다행이게? 두 번 떨어졌다? 진짜 미칠 것 같아. 이제 논핑이잖아. 이제 세 번째 이제 도전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 도전하는 겨울 1월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발표가 1월에 나나 12월에 나나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바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보는 시험은 경제학, 정치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그리고 논술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 제 전공인 정치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이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 단원별로 이렇게 목차를 해가지고 옛날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기출문제를 프린트했어요. 임용고사 기출문제를 쭉 프린트해서 1단원 목차 처음에는 어떤 게 출제되는지 1999년에는 뭐가 출제됐는지 2000년에는 뭐가 출제됐는지 저렇게 빈도표를 딱 만들어 왔더니 그간 한 10몇 년간에서 임용고사에서 쭉 나온 문제들을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는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해야 될 거예요.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될 이게 두 번째 거거든. 첫 번째 거는 이따가 말해줄 거고 두 번째 건 무엇이냐면 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집 그리고 작년 9월 모의평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올해 수능까지 해서 이 세 개의 문제지를 가지고 탐구 영역, 수학, 영어, 국어 해서 단원별로 해서 출제 빈도표를 만들어 보세요. 탐구 영역이나 수학은 출제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념이 정해져 있고요. 국어나 영어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이건 사회문화인데 사회구조를 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 좀 공부 좀 아는 척 필요 없어 좀. 아니야 필요해. 기능론 갈등론 중요해 진짜. 예, 뭐 여기 이과 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얘기해. 미안해. 완전 소심해요. 이런 거 집에 가다 생각해 계속. 내가 필요 없어 라고 말했는데 제가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막 생각해. 여기 사회구조를 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사회구조과 관점일까? 그죠? 안 배워도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집을 펴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구조의 의미, 특징, 변동성, 안정성, 지속성 뭐 이런 거 그래서 특징 이런 것까지 해서 거의 한 페이지 내지는 반 페이지 이상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거나 학교 수업을 듣지 않거나 그냥 문제집을 펴놓고 앞에 개념 정리 부분 쭉 읽어보고 문제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사회 구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수능 문제로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런 사회 구조의 특징 외우고 있고 혹시 몰라. 관점이 더 중요한 건 알지만 혹시 사회 구조도 낼지도 몰라. 그리고 이걸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영리하게 출제 빈도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수능이 좋아하는 개념이고 유형인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빈도표를 만들어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국어인데 국어는 제가 비슷한 유형이 반복돼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010년 9월 모의고사, 2013년 수능, 2014년 9월 모의고사 보면 모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고 선지에는 장면의 빈번한 전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는 것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게 2014년 수능이고 이쪽이 2015년 수능인데 다음 글에 목적을 묻고 편집글이 나오는 형태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구나. 라든가 이런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출제 빈도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저쪽이 2014년 수능이고 이쪽이 2015년 수능인데 연립 2차 방정식과 역행렬이에요? 이게 뭐죠? 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아무튼 네.
그래서 보면 2014년에 나왔던 문제가 거의 숫자만 바뀌어서 2015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출제 빈도표를 만들어 보시면 핵심 내용만 몇 년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고 공부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능이 정말 새롭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연계가 뭘까? 대답은 어쩜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치? 남다르다니까. 이 근육력은 남달라. 저 뒤에도 나를 보고 있잖아. 내가 오면서 다 깨웠어요, 이렇게. 쭉 깨웠어요.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출제할 때 전 그렇게 출제해요. 5월에 출제할 때 3월 학력평가 본 거 그 문제지랑 내가 나눠준 프린트랑 거기서 변형해서 낼 거야. 그게 연계입니다. 그게 연계예요. 그래서 수능 연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가원이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이 말하는 거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낼 거야. 그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변형하는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작년도 수능 문제였고 아래는 작년도 수능 특강 교재 문제입니다. 저는 뭐 수학 모르니까 도형이 똑같죠? 네, 도형이 똑같습니다. 저 위에는 올해 수능 문제고 아래는 올해 EBS 수능 특강 교재 문제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하는데 거의 똑같지 않나요? 위에 아래가? 숫자만 바뀐 거죠. 그쵸? 예? 표가 똑같아요. 그런가? 3분의 1인데 바뀌었는데? 예, 아무튼 이 표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EBS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 표는 누가 만든 거냐면 수능을 출제하는 그 기관인 평가원이 만든 거예요. 수능 딱 끝나고 나면 평가원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능하고 EBS 교재랑 연계하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실제로 잘 연계했거든? 하고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따온 거예요. 국가 정책이니까 국가기관에서 열심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더 따왔습니다. 거기 있는 걸. 이게 영어 문제입니다. 제가 영어가 굉장히 발음이 좋아요. 해줄까요? 네. 저 위에가 어렵더라고. 서프라이즈드 저거 어렵더라고. 이 밑으로 Remember when you were little and you 이렇게 시작됐죠? 그쵸? 이게 이번에 영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EBS 인터넷 수능에 있었던 저 앞에 리멤버 보이죠? 그쵸? 그래서 교재의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교재의 지문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것도 역시나 평가원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왔어요. 평가원이 했길래. 여기 세계사 10번 문제입니다. 세계사 선택한 학생들 있나요? 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유럽 지도죠. 장화 모양 있는 걸로 봐서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들 보면 로마법, 성상숭배, 금지령 어쩌고 저쩌고 막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EBS 교재. 지도도 똑같고요. 성상숭배, 금지령, 로마법 4번의 선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요. 이게 올해 수능의 모습들인데요. 실제로 출제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EBS 연계하라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계속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다니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요 그림을 어떻게 바꿔서 내지? 아까 이 독해 이렇게 빈칸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라는 식으로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출제위원들, 검토위원들은 계속 봅니다. 출제기간 한 달이 넘는 기간 내내 이것들의 변형을 고심한다라는 거죠. 출제위원들이 보는 이 교재를 안 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출제위원, 검토위원들은 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설 교재도 봅니다. 심지어는 사설 모의고사도 다 봐요. 그럼 우리도 봐야 되겠다, 그치? 네, 왜 보는지 아세요? 거기 딱 봤는데 마침 출제한 문제랑 사설 문제집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는 빼버립니다. 이미 출제를 장기간 해가지고 열심히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사설 교재에 나온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것이 이슈화되거나 어떤 학원의 광고가 되거나
어떤 출판사에서 그걸 홍보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연계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회문화고요. 너무 비슷해서 어떤 게 수능 문제인지 어떤 게 EBS 교재 문제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어떤 게 수능 문제일까요? 밑에 거. 저 칼라로 돼 있죠, 위에? 그렇죠? 수능 문제도 좀 칼라로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인도네시아 토라자 부족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제시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나는 수능 문제고 하나는 EBS 교재 문제입니다. 영어는요. 영어 1등급 받으려면 참 어렵죠. 1등급 받기. 하나 틀리면 막 진짜.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수능이. 실수가 용납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최고 난도 문제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죠. 지금 이 영어 1에서 15번까지 문제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1번에 고교 영어 듣기 194페이지 8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계 페이지를 알려준 건데요. 이것도 역시 EBS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평가원이 이렇게 만들고 전체 영어 45번 가운데서 몇 번 문제를 어디서 연계했는지 표로 만들어서 EBS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EBS는 홈페이지에 이걸 다 게시해요. 그래서 EBS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 특별히 이걸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어는 1번에서 17번까지가 듣기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는 1번에서 15번까지가 연계됐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조금 성적을 올리려면 듣기에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듣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고교 영어 듣기와 수능 완성 뒤에 나오는 모의고사 뒤에 나오는 그 실전편에 나오는 듣기 그것만 정말 열심히 반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람직한 영어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뭐 교사로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일단 영어 듣기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준비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고교 영어 듣기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꾸준히 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한 달 동안 내내 아침마다 듣기를 하겠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 잡고 2달, 석 달만 아침마다 정말 내가 1시간씩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이것도 역시 평가원에서 EBS 측으로 제공한 2016 국어 연계표입니다. 정말 이렇게 긴데 70% 연계하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 중에서 몇 부분만 따왔는데요. 22번부터 쭉 아래까지 보시면 이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모두 지문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었던 지문을 활용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연계 교재에 있는 제시문들의 그런 요약 연습을 했다. 요약 연습을 하면서 계속 익혀나갔다. 그 학생에게는 아마 이런 시험을 봤을 때 정말 그 제시문이 바로 눈에 들어왔을 거고 문제를 푸는데 훨씬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새롭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핵심 내용만 빈도표를 만들어 보면 그게 나오고 두 번째는 연계되기 때문이고 연계가 여러분 눈으로 확인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기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원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게 평가원 보도자료거든요. 출제의 기본 방향 해서 이미 출제된 내용일지라도 다소 수정하여도 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앞에서 했던 핵심 내용만 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핵심 내용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과거에 출제됐지만 조금 변형해서 숫자 조금 바꿔서 내지는 그림 모양 조금 바꿔서 또 출제하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몇 개념 기출문제 봐야 돼요? 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이 이 겨울방학 때 개념 하나 하고 개념 어떻게 하는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기출문제는 이 겨울방학 때 올해 선배들이 봤던 6구 수능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연계교재 쭉 보면서 자기 시간이 생겨요. 기출이 필요하다라는 자기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한 해 더, 지난해로 또 한 해 더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5년치 이상 7년 전 이럴 때까지 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3년 정도면 충분하고 3년 정도면 충분하고 더
시간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하고 싶고 이랬을 때 5년 정도까지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면 최신 것부터 해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져왔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사회탐구뿐만 아니라 지금 선지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2014년 수능이고 이 문제가 2015년 수능인데 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선지 5개의 선지 중에서 4개의 선지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올해 선배들이 봤던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 녹색 부분 읽어보면 개별 사회마다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저게 특수성이라는 성격이 있거든요. 여기 이 문제의 녹색, 특정 사회가 개별 사회 안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특수성, 고유성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까 봤고요. 그래서 수능을 진짜 공부해야 되겠는데 수능학습의 대원칙은 지금껏 쭉 살펴왔다시피 기출문제 보고 여러분 사실 다 아는 겁니다. 그쵸? 연계교재 보고 여러분은 지금 다 아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확신을 가지라고. 진짜 연계교재와 기출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라고. 가지실 수 충분히 확신해도 됩니다. 그거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 이상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 뭐 했냐면 개념이라고 했죠. 많은 학생들이 공부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집을 펼쳐요. 그쵸? 문제집을 펼쳐서 문제를 풀고 어떨 때는 풀리고 어떨 때는 감으로 찍고 감으로 찍었을 때는 뒤에 해설지 보고 파악하고 그건 정말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쫙 봤어요.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어쩌고 나와 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더라? 아예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감으로 이제 밑에 문제를 풉니다. 운 좋으면 맞추고 운 나쁘면 틀리고 틀려도 뭐 그다지 기분 나쁘진 않아요. 뒤에 해설지 보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뭐냐면 먼저 학교 수업이나 EBS 인강이나 통해서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을 가르쳐주면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이 외워서 익혀서 암기한 다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나왔구나. 그리고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많은 학생들이 먼저 문제집으로 돌진하더라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데? 개념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겨울방학 때 뭐부터 해야 되냐? 개념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올해 봤던 6구 수능입니다. 그럼 이제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달력이 필요합니다. 수능이 내년 11월이네. 예. 그 다음에 수능이 내년 11월이고요. 9월 모의평가가 있고 6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여기 6, 9의 공통점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낸다는 거죠. 평가원은 왜 6월하고 9월 모의평가를 출제할까요? 재수하는 애들을 위해서? 정답! 지금 이 정답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 6월하고 9월 모의평가를 치르는 첫 번째 이유는 수능 한 번 봐가지고 실수하면 어떡해. 그죠? 모의 상황을 만들어줘야죠. 이번에 딱 수능 끝나고 나니까 충북교육청이 발표했어. 부정행위자 8명. 걔네 컨닝한 애들이야? 아니야. 4명은 휴대폰 갖고 들어갔고 4명은 탐구 영역 때 2과목 동시에 올려놓고 하다가 부정행위 됐어요. 즉 모의 수능을 통해서 휴대폰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룰, 탐구 영역 4교시에는 어떻게 쳐야 한다든가 또는 종이 올리고 나서 마킹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번째는 방금 이 학생이 얘기했듯이 난이도 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이 근역요고 학생들처럼 올해 전반적으로 예비 고3 아이들이 엄청 똑똑해. 작년 수준으로 만약에 수능을 냈다가는 모두 1등급이고 2, 3등급 막 등급 블랭크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평가원 입장에서는 올해 애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을 봐야 돼요.
그래야 수능 난이도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 봅니다. 6월에 볼 때는 작년 수능보다 약간 쉽게. 그래서 약간 쉽게 봐서 올해 애들의 이렇게 간을 보죠. 그래서 6월에는 잘 봤다고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항상 그랬어요. 9월에 가면 좀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9월을 망치죠. 근데 9월은 망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6월 잘 보고 9월 잘 보면 수능 때 금방 해이해져요. 그 몇 달 사이에 완전 확 떨어지거든. 그래서 9월을 조금 망쳐도 더 심기일전에서 2달 하시면 수능 때 6월 그 이상의 성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9월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인 다음에 아이들의 성적 분포 상태를 보고 그의 수능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년에 보실 6월 문제, 9월 문제는 정말 외울 듯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원 수능 출제의 대원칙은 수능에는 절대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들을 수능에서 선보이지 않습니다. 6월에 한번 선보일 수 있고 9월에 한번 선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6, 9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거의 100%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수학이나 탐구는. 그래서 출제 빈도표를 올해 6월 나오면 한번 만들어보고 그 옆에 9월 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 수능에 요건 나겠구나. 요건 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수능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도 안 배운 거 저 구석지에서 이상한 게 나오면 어떡하지?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냅니다. 6월하고 9월에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선보일 수 있어도 수능은 그렇지 않고 따라서 6, 9를 분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저렇게 됐네요. 저건 뭐죠?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좋게 많이 볼 거야? 교육청 모의고사. 여기 교육청 모의고사 잘 안 보나요? 보죠. 그쵸? 이게 뭐냐면 지역 단위로 전북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막 이런 데 교육청 단위로 지역 단위로 대학을 얼마나 잘 보내는지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경쟁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학력을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서울교육청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해서 학력 평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치렀으니까 좋은 문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 같이 나눠서 보는 거죠. 근데 그 학력을 평가한다라고 만든 문제를 점차 수능형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7월, 10월은 학력평가, 교육청에서 만든,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학력평가인데 수능형 문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교육청 문제는 좀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 좀 이렇게 잘 안 보죠. 이 문제들을 언제 활용하면 좋으냐면 이 6구는 계속 반복돼서 보고 막 선생님이 풀어주고 EBS에서 계속 활용하고 이러니까 눈에 익거든요. 근데 교육청 문제는 눈에 잘 안 익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10월 달에 수능 보기 직전에 쭉 프린트해서 주말에 실제 실전 모의고사 볼 때 다른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안 사서 봐도 돼요. 그때 바로 올해 봤던 3, 4, 7, 10월 그리고 작년에 봤던 3, 4, 7, 10월 이 교육청 딱 프린트해서 한 8회분 정도 실전처럼 테스트해보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념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이거 왜 했냐면 여러분 전반적으로 1년의 계획표를 짜야 되잖아요. 1년의 계획표를 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고 또 하나가 언제냐면 바로 3월 학력평가입니다. 3월 학력평가를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맞닥뜨리는 이유는 첫 모의고사잖아. 진짜. 이 많은 적군들과 함께 치르는 첫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등급이 국어 한다고 했는데 영어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그걸 판가름하는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첫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3월을 굉장히 떨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보고 싶어하고 그 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과거에는 3월 학력평가 대비 특강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기도 하잖아요. 3월 학력평가 점수가 수능 점수다. 이런 속설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3월 학력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1년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부터 3월 전까지, 2월까지 그리고 3월부터 6월 모의평가 전까지 두 번째 텀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끝나고 9월 모의평가 전까지 여름방학 그리고 마지막 수능까지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텀, 지금 이제 첫 번째 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말고사 봤어요? 기말고사 이제 끝나고 하는 거야. 기말고사 끝나고 하는 건데 지금 하는 게 무엇이냐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개념다지기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구 문제집으로 돌진하는 거 아니야. 이 개념을 다져놓지 않으면 절대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겨울방학이 지난 다음에 3월이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수업 다 수능특강으로 할 거야. 수능특강 사와. 이렇게 할 거야. 수능특강은 뭐냐면 문제집이에요. 학교에서는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이제 문제집을 하시면서 거기 개념을 보충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문제로 돌진하게 되고 대충 감으로 찍고 아 틀렸네 뒤에 해설지 보고 이런 공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문제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익힌 개념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지 문제집을 통해서 거꾸로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데 EBS에서 수능 개념 강의가 오픈했습니다. 쫙 다. 국영수 탐구에서 쫙 다 오픈했는데 모두 거의 30강씩입니다.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보충 수업 하죠. 보충 수업으로 해서 몇 과목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못한 과목들은 EBS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식이에요. 국어 수능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예를 들어서 비유법이 무엇인지 직유법이 무엇인지 무슨 뭐 이런 것들 또 시적 하자의 언어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쫙 가르쳐 준다는 거죠. 30강에 걸쳐서. 수학. 실제로 수능 수학을 보면 고1 수학부터 쭉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중학교 개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그것부터 해서 쭉 훑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수학 개념입니다. 영어. 지금 막 단어만 외워요. 가끔 듣기예요. 문법을 볼까? 문제집 하나 사요. 그래서 막 독해해요. 예. 안 올라. 맨날 뒤에 해설지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3월 되니까 선생님이 수능특강으로 하래. 수능특강의 문제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게 1단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수능 문제니까, 수능형 문제니까. 수능에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 맨날 뒤에 해설지 보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념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냐. 끊어읽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독해하는지, 또는 빈칸 3점짜리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어디에서 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개념부터.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학원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막무가내로 이것저것 막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학교의 보충 수업 이렇게 몇 개 선택해 들으시고 그거에서 빠진 부분들을 EBS 강의로 정말 여러분의 시간표를 짜세요. 다 30강씩이거든. 그럼 겨울방학 때 이것들을 어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강의 듣고 나서 반드시 바로 복습하고 복습한다라는 건 이해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있고 머릿속에 암기되는 정도까지 그게 공부거든요. 그게 힘들어. 그것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이 딱 끝나고 나면 2월 말에 출제 빈도표 만들어 보는 거죠. 올해 선배들이 봤던 6구 수능 문제 가지고 그리고 딱 3월에 선생님이 수능특강 펴. 수능특강 오늘 어디 나갈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개념을 다 공부했으니까 전날 다 예습해가지고 오는 거야. 문제 쫙 풀어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만 듣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연계교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겨울방학이 진짜 중요한데 겨울방학 때 그렇게 개념을 해놓지 않으면 수능특강부터 돌진해서 이제 하게 되면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고 그러면 단어 외워야지. 그 다음에 뒤에 독해 보고 하면 막 2-3시간 훌쩍 갑니다. 근데 학교 수업은 있지. 수행평가 자료 내야지. 그러니까 연계교재가 시리즈가 수능특강 수능완성 심플하게 2시리즈밖에 없는데도 그걸 다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걸 2번, 3번 미처 반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개념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개념을 이번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해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의 시간표를 짜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월달 되면 수능특강 오픈하거든요. 예, 그러면 막 마음 조급해하지 마세요. 개념을 했으면 수능특강은 문제집이에요. 그걸 다 들을 필요가 없어. 학교에서도 해주거든. 그래서 학교 진도 따라서 가면서 학교 진도에서 놓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EBS 강의에서 찾아 듣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수능 특강을 바로 3월에서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수능 특강을 몇 번 반복해서 보겠다. 학교 수업하면서. 그런 목표로 하시면 충분하고요. 사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개수는 한 20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회문화로 치면 20문제 푸는데 몇 분 주지? 30분. 그럼 200문제 푸는데 300분. 6시간입니다. 즉 개념만 돼 있으면 수능 특강 문제 푸는 건 정말 금방 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출제 빈도표 만들고 6월 모의평가 끝날 그 무렵에 수능 완성교재 나옵니다. 그러면 수능 완성교재로 또 몇 번 반복할지 하시면서 이때 되면 어떤 생각 드냐면 최고 난도 문제까지 도전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온 학생들은 1등급 도전해야 되니까. 각 과목별로 최고 난도 문항 유형이 정해져 있고 최고 난도만 대비할 수 있는 특강들 5강짜리, 7강짜리 그런 것들이 저 시즌에 오픈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골라들으면 돼요. 이과에서 예를 들면 유전 특강, 문과에서 예를 들면 표분석 특강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지난해 기출까지 파고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그럼에도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 아까 여러분 모니터에서 보셨던 그 학생처럼 부족한 것들 시험장까지 가져갈 여러분만의 어떤 노트를 만드시면서 그때 이제 교육청 문제 뽑아놨던 거 실전 모의고사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1년이 이렇게 1년을 쭉 달려오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오늘 마음 먹었다면 진짜 당장 실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영어 단어가 2200개래요. 2200개 이번 겨울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3월 달에 학교 수업 나가지 수능 특강 풀어야지 하는데 그때 단어 외우고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수능형 문제를 풀기 위한 자양분을 지금 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이 설명회를 3월에 처음 이제 투입이 됐는데 그 인천에 있는 어떤 첫 학교에 갈 때 제가 어떤 오프닝으로 시작했냐면 살면서 언제로 제일 돌아가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그 대학교 1학년 20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이 놀 수 있잖아. TV도 보고 잠을 자고 뭐 난리를 쳐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은 뭐만 하면 가책이 느껴지죠. 마음이 무겁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서 거의 1년째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박봄 너 언제로 제일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면 저는 진짜 진심으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란 사람을 딱 보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내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재밌었던 장면, 체육대회는 어떻게 했는지, 소풍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재밌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적당히 하고 그래서 기억에 안 남고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 임용고사 봤던 얘기만 어떤 때는 되게 길게 했었거든. 왜 했나 봤더니 그때는 미치도록 치열했거든. 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구나. 이게 뭐든지 시기가 있거든요. 뭐든지. 지금 이 1년이 지나고 나서 혼자 한다? 내년에 한 번 더 할래? 아니야. 달라지지 않아. 아니 달라질 수도 있지. 올해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겨울이 내년 수능 끝나고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여름에 무엇을 했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